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1년이 됐죠. 한국 문학의 해외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 문학이 조명을 받게 된 배경에는 번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 번역가인 안톤 허 작가를 만나볼 텐데요. 2022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후보에 안톤 허 작가가 번역한 두 작품이 동시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는 한국인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세 번째라고 합니다. 안톤 허 작가가 최근에는 영어로 첫 소설을 출간하며 오랜 꿈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한영 번역은 한국 문학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라며 자부심 가득한 안톤 허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톤 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일단 본명이신가요? 필명이신가요? 필명이죠. 네, 안톤. 원래 이제 본명은 따로 있으시고 안톤은 누가 지은 건가요? 제가 지은 거고요. 네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 A.S. 바이어트, 그러니까 안토니아 수전 바이어트에서 따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안톤 허 작가님 하니까 여기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국계 작가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스웨덴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 자라기는 한국에서 쭉 자라셨습니까? 한국에서 반, 외국에서 반반 이렇게 자랐어요. 아, 반반. 예. 초, 중, 고 반씩 이렇게 한국에서 예. 자라고 네. 나머지 반들은 이제 외국을 갔죠. 왔다 갔다 했죠. 아버지가 이제 코트라에서 일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외국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이 해보셨겠네요. 네. 예. 어디 사셨어요? 홍콩, 스웨덴, 이디오피아, 태국 이렇게 살았어요.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아마 외국어를 좀 잘 하시기 때문에 번역가가 되는 게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혹시 어느 나라 말이 제일 편하십니까? 저는 한국어가 제일 편하고요. 네. 번역가에게는 당연히 네, 큰 도움이 되죠. 해외에 살았다는 거는. 네, 예, 네. 그런데 해외에 살지 않은 번역가도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잘하시는 프로급 번역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네. 요즘 인터넷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해외 생활을 안 해봤어 해가지고 뭐 번역을 포기할 거야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네. 그 장점이긴 하지만 반드시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안톤 허 작가님이 유명해지신 게 2022년도죠. 부커상 국제상에 직접 번역하신 두 개의 작품이 동시에 올랐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고 이게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경우였다면서요. 네, 유색인종 번역가로서 최초고요. 네. 실질적으로 유색인종 최종 후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이전에 이란 사람 그리고 터키 사람 이렇게 두 분이 있었는데 네네. 일단 유색인종 번역가로서 세 번째로 최종 후보 그리고 유색인종 번역가로서 최초로 이제 더블 롱리스트라고 하죠. 롱리스트에 후보작을 두 개를 올린 번역가 그리고 지금까지 딱 3번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라는 건데 네. 사실 이 부커상이 뭐 문학상에 있어서는 노벨상과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상이잖아요. 네, 예. 부커상 후보작들 그리고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들 그 풀에서 뽑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아, 네. 일단 노벨상을. 부커상에 노미네이트 돼야 노벨 네. 문학상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다. 네, 예. 지난 거의 막 10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부커상 후보 아니면 수상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부커상 2022년도에 마지막 국제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였는데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오를 거라고 그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 네. 상 같은 거는 이제 솔직히 뭐 그걸 신경을 쓰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유색인종 번역가들에 대한 평가절하가 존재하고 그래서 저는 미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고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영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런 정말 비원어민 번역가한테 이런 상의 어떤 기회가 올 거다라는 거는 뭐
저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냥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재밌다. 이 책은 이제 영미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읽어줄 것 같다. 정보라 작가는 외국에서 잘 읽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국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더 잘 읽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주토끼를 번역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책을 번역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가를 번역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을 보고 이분은 정말 이제 해외에서 번역이 많이 되고 많이 읽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번역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마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커상이 좀 또 하나의 의미를 두는 것이 항상 그 원 작가하고 번역가를 같이 상을 주더라고요. 네. 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번역가가 그 정도로 이제 그 문학적인 성과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예. 네, 이거는 부커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미도서상 번역 문학 부문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이었던 더블린 문학상도 그랬고 이제 거의 모든 문학상들이 그러니까 번역 문학을 심사하는 거의 모든 문학상들이 이제 번역가도 이렇게 인정하는 추세예요. 네네. 이 사실 저주토끼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그 2022년도에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도 같이 역시 1차 후보에 올라서 이게 대단한 기록을 세운 거였는데 이 소식 듣고 당시 코로나 때였는데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전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일단 저는 한 번역가가 후보작 2개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고 우리가 뭐 노미네이트 된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 해서 저는 뭐 부커상 뭐 역대 수상자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규칙이 어떻게 돼 있고 원칙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부커상 심사위원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 원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우리가 후보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어요.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 같아요. 네. 번역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번역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제 올해는 그 부커상의 심사위원까지 맡으셨어요. 그 이제 국제상 부분에 심사위원 맡으셨는데 그게 심사위원이 되면 매달 수십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그 공짜 책을 원해서 심사위원이 됐고요. 네. 책을 보내줘요. 네, 종이책을 영국에서 보내줘요. 몇 권 정도 보신 거예요? 154권을 보내줘요. 와, 네. 그거를 얼마 동안에 읽어야 돼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안에 읽었던 것 같아요. 4개월 안에 네. 154권을. 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끼리 추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처음에 몇 작품 걸러냅니까? 롱리스트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13권인가 14권인가 그런데 이제 일단 154권에서 14권, 13권을 뽑아야 되고요. 13권?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6권을 뽑고 이제 그 6권에서 이제 한 권을 뽑는 거죠. 수상자 뽑는 거죠. 그래서 13권이 롱리스트, 6권이 숏리스트, 그리고 한 권이 이제 최종. winner. 네. 예. 사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도 받고 그전에 이제 부커상도 받았습니다만 그게 데보라 스미스라는 어떤 번역가를 못 만났다면 이게 가능했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불가능했죠. 예, 다루거든요. 네. 한강 작가님도 여러 번역가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 심지어 완역이 다른 번역가가 하는 완역이 존재했어요. 네. 그 이전에. 그런데 그게 출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는 그 영국 출판사 그란타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새로 번역했는다 해가지고 이제 데보라 스미스를 고용한 거죠. 네. 첫 번째 번역이 아니라 다시 번역을 해서 재번역이 된 게. 예, 네. 그 정도로 번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만큼 번역이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안터너 작가님 번역하면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구나 싶어요. 근데 이 문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분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부터 사실은 내 작품을 쓰고 싶었던 게 1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그거는 처음에 도전하기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제가 김세희 작가라고 이제 그분이 한 말이 있는데 저한테 한번 그러니까 자기 문장이 출판 수준의 그런 등단 수준의 문장을 구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자기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30대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그 능력이. 네, 번역까지는 제가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 문장을 이제 제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올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과 훈련과 고통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도달하자마자 이제 출판을 했죠. 그게 이제 40살 훌쩍 넘어서 이제 하게 됐죠. 네. 네, 그때는 에세이를 한 번 내셨었죠. 네. 네. 근데 드디어 이번에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번역한 것이 내 소설의 어떤 밑바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전혀 별개의 영역인가요? 굉장히 똑같아요. 네. 번역하는 거나 책을 쓰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데서 언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고 네. 단지 번역가라는 정체성과 작가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가가 되는 게 너무 싫은 이유가 아무도 번역가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번역가가 다 해결해야 돼요. 뭐 출판, 그러니까 번역만이 아니라 번역 이후에 뭐 편집, 뭐 홍보, 뭐 이런 데서 뭐 아무도 번역가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작가는 네. 다 도와줘요. 편집자가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에이전트한테 가가지고 그럼 에이전트가 그걸 해결해주고 막 그래서 작가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작가로 작업을 하는 게 정말 100만 배 더 편해요. 번역가보다. 저는 이 시스템을 처음 알았어요. 번역하는 분들이 이거를 해외에다가 직접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뭐 판권도 해결하고 이런 걸 직접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하는 대부분의 딜은 제가 해요. 그러면 진짜 그 일이 더 많겠어요. 네, 그 일이 네. 80%고요. 번역은 한 20%밖에 안 돼요. 하다가 또 엎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맨날 엎어지죠. 네. 그럼 엎어지면은 뭐 누가 영원이네요. 돈 주는 데가 없죠. 그렇죠. 네. 거기에 야. 들인 샘플 돈, 뭐 프로포절 만드는 돈,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하고 그 책을 팔고 네트워킹한 그 시간들 기회비용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외국 작품을 우리나라로 뭐 특히 뭐 영어로 된 작품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는 작가들은 꽤 있지만 우리말 작품을 그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가들 전업 작가는 손에 꼽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3명 될까 말까 해요. 네. 진짜요? 네네. 한 손으로 셀 수 있어요. 아니 한영 번역 작가가 네. 전업으로 작가가, 하는 번역 작가가 우리나라에 5명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전 세계에 5명도 안 돼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네. 이거 이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부커상이 나오고 노벨상이 나오고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가 나오고 그랬죠. 네, 기적이죠. 네. 정말 1년에 10권이 출판될까 말까 하다가 아주 2, 3년 전부터 이제 한 20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근데 그 책들이 너무나도 잘 성공을 하고 너무나도 잘 팔리고 너무나도 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후보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갑자기 막 이렇게 한국 문학 뭐 이런 거지 아직까지 저희는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아직은 완전 불모지네요. 지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1년에 한 40권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한류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겠지만 그 전에는 네.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런데 이게 안톤허 작가님 같이 번역가로 이름을 떨치신 분도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작품에 대한 갈망이 더더더 커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그 내신 첫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영원을 향하여 라는 제목인데 영어로 쓰신 거죠 원래? 네,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쓰셨는데 지금 번역본도 이제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어요. 저는 본인이 작가인데 정보라 작가가 번역한 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본인이 번역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했다 이랬죠. 네. 아니 이제 우리 안토노 작가님 분명히 한국어나 제일 쉬운 언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어를 안 쓰시고 영어 소설을 쓴 이유도 궁금하고 이게 본인이 쓴 건데 본인이 작가니까 의도를 가장 잘 알 텐데 뭐 아무리 정보라 작가지만 남한테 번역을 맡긴 것도 저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굉장히 흔히 받는 질문이고요. 예. 그런데 번역계에서는 자기 번역에 대한 self translation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은 직접 번역하지 않는다. 네, 네. 좀 뭔가 좀 아니 왜 얼마나 이 책을 번역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번역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문학 번역이라는 건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작품을 번역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 같은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영혼을 대하여 Toward Eternity를 번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누가 그거를 제정신에 거절을 하겠어요. 절대로 네. 거절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번역을 한다는 거는 좀 뭔가 문학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게 보는 네. 경향이 있고, 또 정보라 작가님의 어떤 해석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정보라 네. 작가님의 어떤 그런 렌즈로 이 책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근데 이 정말 번역본을 제가 이제 한국어로 제가 뭐 프랑스어 정도는 읽을 줄 알고 근데 네. 뭐 독일어 번역본도 나오고 근데 제가 독일어를 못 읽죠. 그런데 한국어 번역본은 제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어 번역본 읽어보니까 진짜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번역을 맡기기 참 잘했고 정말 행운아예요. 이걸 한국어로 읽을 수 있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네. 번역이라는 작업이 단순히 의미만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다. 그렇죠. 그 해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네. 정보라 작가님이 제 번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 그 본인은 글을 쓸 때 그냥 글을 쓰지만 저는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행간에 있는 의미까지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쓴 글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다가가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더 내가 쓴 글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딱 그대로 그 경험을 했어요. 이 번역본을 읽으면서. 아무튼 이 안토너 작가님과 또 정보라 작가의 두 분의 어떤 협업 이런 결과물이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제가 아직 책을 못 봤기 때문에요. 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변 소설이고요. 미래에 대한 소설이고요. AI, 시창작, 그리고 나노테라피? 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소설이고, 이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신은 어디서 오는지, 신은 어떻게 영혼을 향하여 가는지,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첫 소설이 SF네요. 네. SF.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나노봇으로 전환이 돼서 불멸의 존재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시인이었어요, 원래. 이런 것들이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요? 일단 불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불멸은 어떻게 보면은 뭐 SF적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고전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불멸을 꿈꾸는가? 불멸은 악몽이 아닌가?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멸은 악몽이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거는. 네.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불멸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기에서 시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래서 불멸을 선택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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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왜 시를 매개로 하셨을까요? 시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시를 많이 사고 읽지만 근데 시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이 바람 속으로 이렇게 사라질 존재인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왔는데 근데 대학원에서 19세기 영국 시를 읽으면서 내가 21세기에 사는 한국인이 왜 19세기 영국 시를 읽고 있지?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왜 이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시야말로 이래서 불멸인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불멸에 대한 그러니까 생리적인 불멸 그리고 시적인 불멸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소설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설이라는 거는 원래 여러 개념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고 그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메타포의 어떤 주고받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소설의 만족
그러니까 예술적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번역도 이제 인공지능이 곧잘 하거든요. 아니요, 전혀 못해요. 지금 작가님이 보기에는 좀 허접한 수준일지라도 이게 언젠가는 점점 좋아져서 그 얘기를 제가 30년째 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 어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번역을 30년을 했어요. 네, 네. 30년을 했는데 10대 때부터 했는데 번역을 돈 받으면서 네. 그 얘기를 제가 정말 막 열 몇 살 때 80년대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AI 업계에서 번역 데이터 혹은 그 창작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소설들을 해적판 소설들을 이제 자기 AI 모델을 먹여가지고 이제 AI 머신러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AI를 개발했던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미국 영국에 있는 소설가들이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AI 이 기업들은 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다고 100만 번 양보를 해서 그 기술이 있다고 쳐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없으면 기계 학습이 안 되고 기계 학습이 없으면 그러면 AI는 가능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문제예요. 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번역가를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네. 오늘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맨날 AI 우리를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이런 것만 내다가 아니요. 다른 일자리든 빼앗아도 번역은 빼앗지 않고요. 그리고 번역 직업들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업계는 안전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한영 번역에 좀 도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화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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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이제 번역 작업도 계속 하실 거고 본인 작품도 계속 써나가실 거죠? 예. 앞으로 내가 좀 번역해보고 싶은 작품 아니면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일단 앞으로 13권이 나와야 되고요. 번역 작품이. 13권이요? 네. 왜 꼭 13권이죠? 왜냐하면 13개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이 선계약을 하셨습니다. 네. 선계약 일단 13권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소설도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제발 두 번째 책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쓰고 있고 네,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계속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네. 좋은 또 소식 전해 듣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소설 영원을 향하여를 쓰신 우리 한국인 최초 북커상 심사위원 또 저주토끼 대도시의 사랑법의 번역가인 안톤허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스팅의 It's Probably Me. Turn cold and the stars look down and you'd hug yourself on the cold, cold ground. You wake the morning in a stranger's coat, but no one would you see. You ask yourself, who'd watch for me, my only friend, who could it be? It's hard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When your belly's empty and the hunger's so real, you're too proud to beg and too dumb to steal. You search the city for your only friend, but no one will you see. Ask yourself, who'd watch for me? A solitary voice to speak out and set me fre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You're not the easiest person I ever got to know. It's hard for us both that I feeling sure. Some would say I should let you go your way, you only make me cry. Well, if there's one guy
just one guy who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No sense. There's only one voice that comes to your defense. And the jury's out, and your eyes search the room. And one friendly face is all you need to see. And if there's one guy, just one guy, who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